이 실리콘밸리가 너무 재밌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정말 재미난 사람들이 많고 재미난 회사들이 많고 그러한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한마디로 뭐 일란이죠. 크레이지 CEO. 크레이지 하면 안 좋게 보이지만 보통 이제 크레이지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엔지니어로서는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창업을 하고 좀 하다 보니까 CEO로서는 존경하게 되고 잘하는 부분들은 정말 배우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고 있고요. 팬텀 AI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그런 꿈과 또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요? 칼을 뽑았잖아요. 마음껏 한번 가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벨리 토크를 시작합니다. 벨리 토크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대표, 벤처캐피탈, 사상가 분들을 모시고 그들로부터 직접 인사이트를 듣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조영기 팬텀 AI 대표를 모셨습니다. 팬텀 AI는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자율주행 스타트업입니다. 최근에 총 286억 4천만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팬텀 AI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격전지라고 볼 수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망한 한국 출신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한국 모빌리티 산업의 희망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조영기 대표는 테슬라 출신이시고요. 현대차 출신의 이창규 박사와 함께 팬텀 AI를 공동 창업했습니다. 지금부터 조영기 대표님으로부터 팬데믹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고 자율주행차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가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텀 AI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가장 핫한 자율주행 스타트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자율주행 자동차 스타트업과 가장 차별점을 두 개 만들어주는 점은 저희 팬텀 AI는 자율주행 레벨 중에서 레벨 1, 2, 3를 우리가 ADAS의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ADAS 영역에 저희가 회사의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레벨 4, 5의 완전 자율주행은 저희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의 가장 핵심력은 레벨 2, 3의 오토파일럿 기술, ADAS의 기술에서는 카메라 기술, 컴퓨터 비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센서 퓨전과 컨트롤 기술, 이 세 가지의 기술을 저희가 아주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레벨 2, 3의 ADAS 부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 부품 어떤 거를 개발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아시죠?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레벨 2입니다. 많은 완성차 업체들은 이건 레벨 3를 열정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레벨 4 이제 로봇 택시 시장도 굉장히 경쟁이 많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레벨 3의 시장이야말로 정말 자율주행의 배틀필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레벨 3의 기술은 지금 한 2, 3년 안에 실제 우리 차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죠. 한국법인 설립하신 이유, 그다음에 이게 한국과 미국 직원들 어떻게 지금 협업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는 이제 굉장히 레벨 4, 5가 장기로 보고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기술이고 굉장히 안전하게 개발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정부 주도적인 도움과 여러 가지 인프라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게 이제 한국의 상황과 굉장히 잘 맞았어요. 한국에는 좀 지금 현재 정부 주도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굉장히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이제 적용하기를 원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레벨 4, 5의 그 킬러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로봇 셔틀이 있고, 오토노머스 트러킹, 그 다음에 이제 로봇 택시가 되겠죠. 가장 이제 오토노머스 셔틀이 저희는 먼저 상용화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킬러 어플리케이션들을 한국에서 지금 테스트할 수 있는 많은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이제 좋은 통신 인프라, 그 다음에 관제 인프라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테스트할 수 있고 미리 트라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장점으로 생각이 돼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팬데믹을 어떻게 접하셨는지, 언론이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리고 이거를 처음 느꼈을 때 어떻게 행동을 취하셨는지 궁금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안일했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느낀 거는 뭐냐면은 저희는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만드는 회사죠. 알고리즘의 개발과 R&D는 집에서 조용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좀 테스트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산마테오, 벌링게임, 카운티랑 이제 연락을 해서 이런 거는 테스트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퍼밋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렇게 코디네이션을 해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를 처음 겪었을 때 어떤 액션을 임직원분들한테 얘기를 했고 투자자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투자자분들은 단계별로 액션을 취하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려줍니다. 저희는 이제 큰 액션을 취해야 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하이어링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가장 저희 비용 중에 큰 거는
결국 인건비거든요. 저희가 원래 10명 정도를 시리즈 A 끝나고 하이어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5명에서 35명 정도 고용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정말 안타깝지만 3, 4명으로 줄여야만 했습니다. 산업에도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비대면 선호 트렌드 때문에 자율주행차 산업이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고요. 슬로우다운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상반된 예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 대표님의 생각, 자율주행차 내부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자율주행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율주행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회라는 거가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기회가 되려면은 준비된 사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팬데믹 상황은 실제 자율주행 기술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기회가 왔지만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슬픈 현실인 거죠. 그런데 자율주행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더 이제 박차를 가해서 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티베이션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팬데믹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 자동차 시장 수요가 또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동차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이런 것들도 자율주행차 산업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자동차의 시장 수요는 저는 지금 잠깐 이제 주춤하고 있고 생산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뭐 복스바겐이나 포드나 지난 5월 말부터 이제 또 다시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완전히 보편화되지 않는 이상 자동차에 대한 오너십 모델은 앞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를 소유하고 하는 거는 계속이 진행될 거고 저희가 이제 만드는 레벨 2, 레벨 3의 ADAS는 모든 차량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모든 차량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 관점에서는 기회가 되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의 업계 문제는 레벨 4, 5 쪽은 이제 좀 장기전으로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제 전체가 어떤 에코시스템이 다 이해를 하게 됐고 그런 이제 롱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지금 많이 생겼었는데 통합한다든지 또 M&A 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에 계시는 자율주행차 기술 회사 우리 팬텀 AI가 이 주변 상황들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이제 포드가 2017년 2월 달에 그 아고 AI라고 하는 그렇죠. 알고 AI라고 하는 그 자율주행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GM은 2016년 3월 달에 크루즈를 이제 인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도 티어 1이 덴소 그 외에 이제 티어 1들과 소시엄을 만들어서 투자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는 앱티브를 2빌리언을 이제 투자를 하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죠. 앱티브라는 회사는 원래는 델파이라는 회사였죠. 그 중에서 이제 에이다스와 자율주행을 떼내서 앱티브라는 걸 만들었고 근데 이 재미난 거는 앱티브가 2개의 자율주행 회사를 인수를 해서 지금의 앱티브가 된 거예요. 오토매틱카를 인수하면서 자율주행에 접근을 했고 그 이후에 뉴터노미를 또 400밀리언에 인수를 합니다. 그 회사를 이제 앱티브가 인수하면서 앱티브가 이제 자율주행 회사 탈바꿈하게 된 거죠. 그런 이제 히스토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큰 완성차 업체들이 인수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이런 회사들이 결국 이제 빅보이들이 이제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외에 독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회사는 아까 말씀했던 이제 죽스 같은 경우는 여지껏 955밀리언을 펀딩을 받았습니다. 오로라 같은 경우는 690밀리언, 뉴로 같은 경우도 1빌리언 가까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몇 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겨울이 왔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에코시스템은 굉장히 넓습니다. 뭐 센서를 만드는 회사, 카메라를 만들고 새로운 라이다를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자율주행을 위한 하이 데피니션 맵, 우리가 이제 고정밀도 맵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었고,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핫한데 이 딥러닝을 어떻게 더 이노베이티브하게 만들지에 대한 스타트업도 많았고요. 근데 이제 많이 회사들이 망하고 이렇게 정리가 좀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거는 점점 더 좀 심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의 거품은 지나갔다. 그래서 지금은 자율주행 스타트업의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확실한 비즈니스 아이템이 있는 스타트업들만 앞으로 이제 연명해 나갈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팬텀 AI 창업할 때도 저희가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때 되게 핫했던 레벨 4 로봇 택시를 가지고 비즈니스 아이템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레벨 2 ADAS 만들고 레벨 3 ADAS를 만드는 곳에 비즈니스를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이런 거를 예상을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확실한 비즈니스 아이템을 갖기 위해서 레벨 2, 3를 먼저 만들어서 양산을 해서 서스테이너블한 비즈니스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 한국에서도 많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자율주행차 기술 분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듯이 이제 웨이모가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웨이모가 이렇게 앞서가 있던 평가, 그 비결이나 아니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상용화 문턱에 있으면서 아직 못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난제는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웨이모가 가장 먼저 2009년부터 최고의 탤런트를 모아서 구글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산업군을 만들어가는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는 회사인데 2015년도에 테슬라 L2 오토파일럿이라는 거를 시장에 처음으로 시연을 했었고 실제 양산된 거는 2016년도 초반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레벨 2로 기름을 떠고 웨이모는 리서처들을 모아서 가장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 10년이 넘게 그걸 계속하고 있고 엄청난 금액의 투자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 제대로 하는 게 돈이 엄청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모 같은 경우도 구글이 백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이제 OEM들도 지금 포드가 복스바겐을 같이 하게 되는 이유도 이게 굉장히 롱텀이고 돈이 많이 드는데 이거 계속 내가 혼자 지원을 못 하겠다. 그런 관점도 있는 거죠. 그렇게 캐시를 계속 받아야 되는 게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난제인데 우리가 이제 이 자율주행차가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인바이러먼트 환경을 봐야 돼요. 4, 5년 전에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기술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오퍼레이션이 하이웨이는 좀 상대적으로 쉽지만 도심지를 생각해 보세요. 험난한 케이스, 어려운 케이스들. 우리가 이제 95% 푸는 거는 저희가 이제 5년 만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롱테일을 푸는 거는 거기에 수많은 코너 케이스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냥 뭐 신호등이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그 고장난 신호등을 고장났구나라고 하는 인식하는 것도 현재는 그렇게 쉬운 타스크가 아니에요. 돌발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 AI의 능력은 아직까지 너급하다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 대표님 보실 때 이제 자율주행에서 라이다의 중요성, 라이다를 쓰지 않는 테슬라 이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레벨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레벨 1, 2, 3의 이 ADAS 영역에서는 라이다를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라이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고가의 센서거든요. 하나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줄여야 이걸 모든 사람한테 보급할 수 있겠죠. 레벨 4, 5는 완전 자율주행. 사람의 개입 없이 이게 안전하게 돌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희 팬텀 AI는 레벨 4, 5를 하기 위해서는 라이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실리콘밸리가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에 또 계속 있고 싶은 이유 중에 또 하나인데요. 실리콘밸리는 정말 재미난 사람들이 많고 재미난 회사들이 많고 그러한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테슬라는 정말로 자율주행 업계에서 핫한 아이콘이고 정말 주의 깊게 보고 있는 회사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이 라이다를 안 쓰고 가능하다라고 믿고 계세요.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어디까지, 레벨 3까지는 저희도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그 말은 곧 카메라와 레이더의 한계는 어딜까? 그 한계를 가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이 시간도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게,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카메라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레이더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왜냐하면 그걸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최대한 보급하고 싶어 하는 거고. 테슬라 언급을 하셨어요. 대표님이 테슬라 출신이고 또 일론 머스크를 옆에서 가까이 이제 지켜봐왔거든요. 대표님이 겪으신 일론 머스크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뭐 일론 이제 크레이지 CEO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크레이지 하면은 뭐 안 좋게 보이지만 보통 이제 크레이지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영어에서. 일론은 저는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제가 테슬라에서 일을 할 때는 되게 좀 싫어했죠. 왜냐면은 뭐 프로그레스를 매주 만들어내라. 근데 뭐 이렇게 일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엔지니어로서는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창업을 하고 좀 하다 보니까 CEO로서는 존경하게 되고 잘하는 부분들은 정말 배우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고 있고요. 회사에 와서 이제 컬처 샥은 저희가 이제 오토파일럿을 15년, 16년 되게 열심히 개발을 했어요. 그때 사장님께서 이 오토파일럿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데모도 해드리고 막 떨면서 처음 데모했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했을 때 되게 놀랐던 거는 이제 일란이
latest, greatest 버전의 오토파일럿을 내 테슬라에 집어넣어라 하면은 최신 버전의 오토파일럿을 넣어드립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LA에 자택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그 LA 근방을 오토파일럿을 타고 나가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오토파일럿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해가지고 오른쪽 팬더를 가드레일에 막 긁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실제 막 가볼 때까지 막 가보신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테스트를 초창기에는 그렇게 이제 테스트를 하시고 이메일을 보내줬어요.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왜 이렇게 동작을 안 했고 왜 이렇게 됐을까? 또 추측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디버깅을 하시는 거죠. 메일을 지금 상당히 길게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었을 때 저는 컬처 샥을 충격을 받았죠. 이거는 무슨 스페이스X와 테슬라 회장이 이렇게 일을 하나? 이 사람은 정말 뼛속까지 스타트업 가이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주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그런 모습이 그런 면에서 미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크레이지 CEO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팬텀 AI의 궁극적인 목표 또 꿈은 좀 무엇인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선배 창업가로서 또 경영자로서 지금 뭐 한국에 있고 미국에 있는 예비 창업가들에게 특히나 자율주행차 하드웨어를 꿈꾸고 있는 우리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팬텀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에서 소심한 작은 청년이 와서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은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계획이 있고 팬텀 AI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그런 꿈과 또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칼을 뽑았잖아요. 마음껏 한번 가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예비 창업가들에게 3년이 지나니까는 창업자들한테 창업은 무조건 해라라고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창업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창업가의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해라. 스티브 잡스도 되게 좋아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서 성공하는 거 그거는 결국 프로블럼 솔빙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고 그 프로블럼을 풀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 거를 만들어야 시장에서 팔리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게 정말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아이템을 원할 때 네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해라. 왜냐면은 하다가 나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네가 진짜 좋아해서 버릴 수 없을 만큼 정말 좋아하는 토픽을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잡아서 해라. 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이제 와닿았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본인이 있다 그러면 창업을 해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또 물론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말이기도 한데 Moving away your comfort zone 이라고 하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의 성장입니다. 우리의 성장, 우리의 일상생활, 내가 지금 매여 있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편안하게 느끼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만 하면 발전이 안 생기는 거죠. 내가 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마인드셋은 항상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좋은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Moving away from comfort zone 그리고 think out of box 이게 실리콘밸리의 격언들인데 우리 조영기 대표님이 뿌리 깊게 실리콘밸리 DNA를 가진 앙트프레니어로 거듭나서 지금 진행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앞으로 우리 팬텀 AI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게도 굉장히 큰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인터뷰 장시간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또 팬텀 AI, 도믹 다 이제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